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균 세무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현금은 그 특성상 그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불법 거래에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이출금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의해서 그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런 거래들을 수집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고 CTR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인 명의 계좌에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이제 수집이 되면은 그 법 집행기관인 뭐 검찰이나 국세청 이런 데다가 이제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은 해외 FIU가 있는데요.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이 법 집행기관에서 거꾸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이제 수사나 조사에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2006년에 시행이 됐었던 건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기준이 5천만 원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강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보고가 되고, 근데 사실 이제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그 출금한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설사 뭐 보고가 되더라도 뭐 즉시 뭐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 아니라서 너무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진짜 뭐 불법 거래가 아니라면은 보고가 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기준이 1,000만 원인데요. 이게 같은 은행 기준이라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500만 원, 국민은행 500만 원, 하나은행 500만 원 이러면 1,500만 원을 인출을 했게 됐지만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1,000만 원 기준은 일단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랑 또 반대로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직원이 본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거래가 불법 자금에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본인의 이제 주관적 판단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고 있습니다. STR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하시는 사람의 뭐 직업이나 뭐 사업, 그 다음에 거래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런 자세한 거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뭐 인상착의 뭐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그 상황을 적어가지고 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선 이거 같은 경우가 일반 사람들이 가장 뭐 거의 뭐 보고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지 너무 여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현금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현금 뭐 출금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이런 거를 걱정하시기보다도 차라리 이 현금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이 됐을 때 현금 자체만으로는 사실 뭐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부동산 같은 게 이제 등기되는 자산이 내 명의로 취득이 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당장 그 현금보다도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질지 그거를 걱정하시면 되고요. 인출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속세를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상속받은 게 아니더라도 상속받은 걸로 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망일 기준으로 이제 1년 안에 2억 원, 그리고 2년 안에 5억 원 이상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냥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봐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하라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넘어가면은 납세자가 이 돈이 내가 받은 게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입증을 해야 돼서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실제로 그 자녀분들이 정말 그 받으신 적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어디다 막 돈을 남한테 막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연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상속세를 줄인다고 일부러 막 현금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가족 간에 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다가 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그 고액 현금 보고제도 1,000만 원 이상 뭐 보고된다 이거랑 또 헷갈리셔서 계좌이체도 막 1,00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으면은 그게 뭐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계좌이체는 그런 1,000만 원 기준이 없고요. 국세청에서 뭐 실시간으로 그런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되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그 계좌이체, 세금 폭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먼저 이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 대비해서 재산이 좀 과다하게 늘어난다거나 뭐 빚을 확 갚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확정하는 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는데, 이 두 조사 모두 이제 포커스는 이제 증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서 혹시 증여를 받은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이럴 때 이제 가족 간에 돈이 오간 게 있으면은 문제가 돼서 증여세가 부과돼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그 큰 돈이 좀 움직일 때는 그 돈이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증여를 준 거라면은 그냥 적법하게 좀 그때 신고도 정확히 그냥 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은 뭐 상관없이 신고는 가능한데요. 우선 5,000만 원까지는 성인인 경우에 그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뭐 그 한도까지는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없어서 아예 해두면은 그만큼 완벽한 나의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에 그 증여세 신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뭐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본인 납부를 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납부를 하실지 아니면은 5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빌려서 나중에 갚을지,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이제 빌려서 갚을 돈이었는데 이걸 증여로 과세되면은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빌려온 돈이라면은 이제 차용증이랑 거기에 맞게 이제 이자도 지급한 내역을 좀 남겨 놓으셔서 혹시 모를 그런 소명 요구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뭐 그 외에 뭐 거래라면은 좀 그 통장 메모 기능을 통해서 왜 그 거래를 했는지 좀 해 놓으시면은 몇 년 뒤에 그걸 보더라도 좀 그 확인이 가능해서 그런 거는 좀 남겨 놓으셔야지 괜히 불미스러운 그 다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뭐 다 부자들 얘기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아예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상속이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나오는 문제라서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재산이 있어야지 또 오가는 돈 금액도 크고 해서 더 문제될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또 가족 간 계좌이체에 너무 포커스가 있는데요. 더 문제가 자주 되는 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명 계좌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매출을 이제 누락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족이나 뭐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이제 입금을 받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제보를 해서 국세청이 알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몇 년치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간에 이제 잘 사업하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를 좀 너무 많이 봐서, 꼭 가족 간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이런 차명 계좌 같은 경우는 재산 상관없이 이 몇 년치 부과가 되면은 정말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차명 계좌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3억을 한 번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뭐 성인 자녀인 경우에 5천만 원 공제가 돼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이제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뭐 국세청이 모르게 증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증여세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3억 원 정도의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부동산을 저가로 파는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그 증여세법에서는 그 부모 자식 간에 좀 더 싸게 거래를 해도 그 시가의 30%랑 3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는 싸게 팔아도 그 증여세를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7억 원에 양도를 하는 겁니다. 3억 원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집을 7억 원에 산 셈이니까 3억만큼의 이익을 본 거죠. 증여세 없이.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 이제 5%만 차이가 나더라도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해야 돼서 오히려 양도세가 이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저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 가장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이 장기적인 이제 플랜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증여를 하는 건데요. 일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2천만 원을 증여를 하시고 10년 뒤 10살이 됐을 때 다시 2천,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성년이 됐을 때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5천만 원을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0살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보통 요새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 결혼할 때 이제 혼인공제 추가로 1억 원까지 받아서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증여받은 것까지 이제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은 한 결혼할 때쯤에는 이제 증여세 없이 한 3억 원 정도는 마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억 원까지 또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이제 창업자금 그 증여 특례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그 법에서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억까지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낮은 세율인 이제 10%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또 만약에 창업을 해서 신규로 10명 이상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100억까지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뭐 엄청난 혜택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업종도 제한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창업 자금으로 다 사용이 돼야 되고 또 사업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창업 자금으로 이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증여를 해준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해서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증여는 이제 합산이 안 되는데요.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재산에 이제 합산이 돼서 이제 상속세로 부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 이제 증여세를 상속세를 낼 때까지 뒤로 밀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진짜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의외로 이제 업종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롭고 이게 사업이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세무조사 하면은 뭐 반길 사람은 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이 세무조사 기간을 함부로 연장하거나 이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세자가 고의로 명백하게 세무조사를 이제 기피하려고 장부나 그런 서류들을 뭐 은닉한다든지 일부러 막 제출을 늦게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거래방 상대방까지 이제 조사를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범칙 조사라고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그 혐의가 크거나 이러면은 그런 경우, 아니면 납세자가 직접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좀 이런 사유들이 아니면은 그 맘대로 이렇게 연장이 못하게 돼서 그냥 납세자가 좀 밉다 이래가지고 연장이 되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이게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거고 본인의 어떤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만, 반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처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협조를 해서 그 일을 좀 원만하게,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가끔 그 세무조사 자체가 당연히 싫으니까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화를 한다든지,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근데 뭐 공무원들도 어차피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소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도 일부러 뭐 더 하나하나씩 좀 더 깐깐하게 하면은 이게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이제 시인을 해서 좀 마무리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세금 내고 그렇게 끝내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고,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화만 내면서 무작정 우기고 그냥 봐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끝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사가 그렇지는 않고요. 미리 알리면은 그런 걸 장부나 이런 거를 뭐 다 불태워버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렇게 급습해서 이제 컴퓨터, 요새는 컴퓨터 USB를 꽂아서 그 자료 같은 거를 다 받아오고 서류 같은 거를 진짜 상자에다가, 그런 조사도 있는데 그거는 좀 흔한 조사는 아니고요. 근데 뭐 실제 뭐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 격리하시는 여직원분이 컴퓨터를 들고 막 창문에 뛰어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막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뭐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라는 게 그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납세자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확인을 서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조사가 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조사는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가 누락되면 이 조사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통지가 되니까 뭐 갑자기 뭐 집에나 뭐 쳐들어온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뭐 검찰 이런 데서 막 수사하는 것처럼 할 때 그런 건데 일반 분들은 너무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그리고 그 외 지역이라면은 6억 원 이상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자금 조달을 원천으로 해서 이 주택을 사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은행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본인 돈은,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은행 대출은 막히고 그 부족한 돈은 잔금 치를 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기타 채무 그쪽에다가 개인 간 채무로 작성을 해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부분이 이제 소명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 은행 대출이야 명백하게 있는 부분인데, 개인 간 차용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증여인지 진짜로 차용인지 계획서만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뭐 차용증이나 그다음에 이자를 진짜 주고 받은 내역이 있는지, 또 나아가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소득은 있는지까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서 융통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빌려온 것처럼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차피 들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 부동산원에서 뭐 요청을 받든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든 그때를 대비를 해서 차용증을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그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서 이거는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자를 지급하고 갚을 돈이라는 증명을 또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흔히들 좀 많이 아시는 게 뭐 2억까지는 이자 안 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2억이라는 그 기준이 이자를 이제 적게 주거나 안 줬을 때 증여세가 그 이자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안 한다는 기준이 2억 1,700만 원 그런 거지, 2억 자체가 진짜로 증여라면 그냥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을 이제 무이자 차용증이라고 해놓고 뭐 전혀 뭐 갚은 내역이 없다면은 이게
차용금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이제 상환하는 내역을 남겨 놓으셔야지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무이자라도 원금 상환 내역을 꼭 남겨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그 남겨놓으신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상속 재산이 많으면은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 그 재산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상속세도 줄어드는 거라서 어떻게 이 상속 재산을 줄이느냐가 어떤 관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사망하신 날 기준으로 그런 재산이나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뭐를 바꾸거나 일으키는 어려워서 대부분의 어떤 상속세 절세는 사망하시기 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게 효과적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전 증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재산을 주고 정작 이제 사망하실 때쯤에는 이제 좀 재산을 좀 가볍게 만드셔서 이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사전 증여인데요. 사전 증여도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 10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차피 상속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증여한 금액이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또 며느리나 사위, 그다음 손주, 손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생존을 할지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사전 증여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가능하면은 좀 더 빨리 건강할 때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또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증여를 하겠다는 본인 의지가 가장 강한 거라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나 그런 세금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증여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하면은 최소 10년인데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한테 증여를 한다면은 이제 5년까지가 줄어들어서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았다 하면은 오히려 사위나 며느리 쪽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한다면은 최대한 많이 분산을 해서 여러 명에게 증여를 할수록 그 절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율 자체가 금액이 커지면은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여러 명에게 더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고 그 재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좀 분산을 해서 증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배우자가 살아계시면은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거 이제 배분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할지, 당장 상속세가 좀 늘더라도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서 또 절세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되는 게 아니고요. 법정 상속 지분이라고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 그 다음에 자녀는 1, 이런 기준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지분만큼까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 2명 정도의 배우자가 이제 30억까지 공제를 받으려면은 못해도 한 70억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망 그거는 아마 병원에서 바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할 수는 있어도 사망일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 가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일부러 계속 연금이 나오던 사람인데 사망 신고하면 그 연금이 끊기니까 사망 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나 사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우선 7월에 발표된 상속세 개정안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자녀 공제액이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5억으로 올리겠다는 개정입니다. 보통은 그 기초공제 2억이랑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씩 해서 자녀가 7명 이상 돼야지 일괄로 공제해주는 5억보다 커서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한 명당 5억으로 개정이 된다면은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한 명당 5억, 그래서 최소 7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해서도 그 개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세표준 1억 원까지가 이제 10% 세율인데, 이거를 더 늘려서 2억 원까지 10%,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인 50%를 없애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든 이제 상속세나 뭐 증여세 측면에서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 뭐 전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개정안 그대로 통과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 좀 변경이 돼서 그렇게 통과가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 같은 경우는 뭐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뭐 가급적이면 올해까지는 살아 계시는 게 그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상속세나 증여세가 안 좋은 쪽으로 개정안이 나온 건 아니라서 어떻게든 좋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내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추이를 보고 그때 좀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도 이제 또 증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게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 원만 넘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특히나 미국 주식이 올해 엄청 올라서 이익이 보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들 알려지신 방법이라서 이제 배우자한테 6억 원까지는 그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내 주식을 증여를 해버리고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3억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팔면은 그 차익의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3억 원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배우자는 3억에 증여받아서 3억 원에 팔게 되니까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일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배우자한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2월과세라는 게 적용이 돼서 그 배우자가 팔 때 그 3억이 아니라 몰래 증여해준 사람 1억 원 취득한 그걸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로 바뀌게 돼서, 원래 있었던 2월과세 제도인데 해외 주식도 이제 2월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들어와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증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증여를 해놓고 그 양도 대금을 다시 본인이 가져온다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판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특정 법인이랑 이제 거래를 해서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 그 법인의 주주한테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법인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법인은 그만큼 부동산이 생겼으니까 이익을 보니까 법인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주인 자녀의 주식이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이익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특정 거래들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에는 여기 이제 자본거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피해 나가는 어떤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문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 자본거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법인의 주주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또 다른 주주는 자녀 법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법인이 주주로 있는데,
주식을 이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싸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는 여기에 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법인이 아버지가 포기한 주식까지 다 유상증자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 법인 거기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있고, 또 반대로 감자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식을 이 법인이 싸게 다 사들여서 아예 소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법인의 지분이 훨씬 더 올라가고, 법인 입장에서는 더 가치가 있는데 더 싸게 주고 주주를 내보냈으니까 그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된 셈인데, 이것도 이제 법인세만 내는 걸로 돼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보면 악용일 수도 있고 활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자본 거래에도 이제 그 문구가 들어와서 길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규모가 정말 크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죠. 우선 연말 정산 기본 그 로직을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근데 그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니라 1년 동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그냥 떼가는 겁니다. 그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떼가다가 이제 내년 2월에 그래 이제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1년치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때 먼저 떼간 금액이랑 제대로 된 계산 금액이랑 비교를 해서 먼저 떼간 게 많다면은 돌려줘야 되는 게 환급인 거고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러면 추가로 더 이제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더 많이 떼간 사람은 당연히 그 환급을 많이 받는 건데, 소득공제나 뭐 세액공제 이런 공제들을 많이 받을수록 제대로 된 계산이 줄어들어서 환급액이 커지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11월이 나와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근데 또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 할 때 2월에 이런 거를 그때서 막 찾아보는데, 사실 늦었고, 어쨌든 24년에 대한 거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안에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말정산 하면은 저도 그랬고, 옛날에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공제, 이거를 좀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에서 혜택 보는 부분이 좀 미미해서, 차라리 연말 정산 때문에 굳이 뭐 소비를 늘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차라리 이제 연말 정산을 챙기실 거면 저는 그 연금 저축이랑 IRP 거기에 넣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최대 이제 900만 원까지 그 13.2%에서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5%까지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입하자마자 13%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55세까지 돈이 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하면서 괜찮은 수익의 투자처니까 요거를 꼭 챙기셔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나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지금이라도 올해 안에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또 요거를 넣어서 제일 저는 요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 뭐 두 번째로는 좀 이게 소소하기는 한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세액 공제가 돼서 10만 원 기부하고 10만 원 세금 안 되니까 손해 볼 게 없고, 또 30%까지는 그 기부한 그 지역에서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부도 하고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받는 부분이라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해 말까지 요거를 하셔야 내년 5월 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세액 공제나 환급이라는 게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지 환급이 되는 거라서, 뭐 낸 세금이 없거나 내야 될 세금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가입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환급받는 건 없으니까, 근데 세금을 이제 좀 내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공제되는 항목이 워낙 많은데요. 그래서 똑같은 급여라도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경우가 있는 게,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 뭐 부모님도 넣고 보통 그러는데 자녀가 많거나, 근데 혼자 사는 경우에는 거기서 일단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간에 따라서 또 소득이 또 아예 높으신 분들은 세율 자체가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환급보다는 더 토해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당장 뭐 결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겨서 최대한 덜 토해내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것저것 지금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남아 있어서, 특히나 뭐 상속세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좀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과세가 되냐 유예가 되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내년에 또 다시 만나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좀 네네. 여쭤보겠는데, 네.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와 양도세 네. 두 가지가 있죠. 네네. 무주택자분들은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뭐 감이 없죠. 사실 관심사가 맞아요. 아닙니다. 국적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알아놓으면 좋으니까요. 네네네.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했을 네. 때 총 내야 할 한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집을 사면 나한테는 첫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하고 양도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세대 기준 주택수를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주택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다른 주택수가 제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면 이게 1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냐? 1에서 3%가 나와요. 그러면 언제 1%고 언제 3%냐? 6억을 외우시면 됩니다. 6억 이하는 1%. 그리고 6억이 아니라 9억 넘으면 3%. 그리고 중간에 6억에서 9억 기간이 있잖아요. 구간은, 요거는 이제 비례식, 뭐, 산식이 있는데, 요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6억 이하니까 1%잖아요. 그럼 5억짜리 사면은 1% 500만 원 나와요. 뒤에 이제 뭐, 부가세 붙으면 뭐, 50만 원, 몇십만 원 더 붙는데, 뭐, 그거는 좀 소액이니까 넘어가고. 그럼 내가 5억짜리 처음에 딱 집을 사면, 소위 말하는 입장권, 티켓을 500만 원 정도, 1% 정도 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처음에 샀으니까 실거주로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몇 년 그냥 살아요. 살고 있으면 보유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지금 생각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고가 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재산세가 얼마 나오냐? 1년에 대략적으로 하면은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50만 원 정도면 어떻게 좀, 뭐,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집인데? 10에서 50만 원 정도? 네. 뭔가 비교하면 네네. 좋겠죠? 네네. 자동차 있으시죠? 네네. 자동차세랑 비교하면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집이 훨씬 비싸니까 네. 그 정도면은 뭐 싼 거 같잖아요. 네네, 왜냐면 자동차세랑 그 합리적이죠.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세랑 비교해보면은, 뭐 주택 5억짜리 갖고 있으면, 그래도 재산세는 낼만 하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가 있는데, 내가 5억에 샀어요. 그래서 6억이 됐어요. 1억이 오른 거죠. 그럼 난 처음에 취득세 한 번 내고, 보유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1년에 한 번씩만 계속 내면 돼요. 그렇게 하다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1억이 올랐다. 그럼 이때 양도세라는 걸 내는데 얼마 내냐? 이때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8,000에서 한 8,500 정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아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엄마, 아빠 주택이 없고 나는 이 주택 하나 있잖아요. 그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서 이 집에서 나오는 양도세 한 1,500에서 2,000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12억 이하면.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취득세 500만 원, 재산세 1년에 40만 원, 4년이면 160, 여기에 양도세 한 1,500, 그럼 얼추 한 2,000에서 2,5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양도세 한 1,500에서 2,000을 다 빼버리면은 들어가는 돈이 한 600, 700?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사실 이제 지금 서울 수도권에 6억 이하짜리는 조금 좀 외곽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거의 네. 없다라고 봐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잘 골라보시면 가성비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6억 이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찍어 드리는 건 아닌데, 저 위쪽에 이제 노원 쪽, 이런 데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좀, 이제 중심 이제 중계동 이런 데 학군지는 더 비싸긴 한데, 거기에랑 좀 이렇게 접근하기도 좀 편하고, 대신 좀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소형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중랑구 쪽에도 좀 몇 개 보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아예 안 내는 방법 5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질문을 조금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아예 안 내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5가지의 핵심 포인트. 안 내기 위해서. 안 내기 위해서. 네네네. 아까 우리 5억짜리 사서 6억 됐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세대 분리. 자, 아까 우리 부모님이 주택이 없고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면은 1주택이라 그랬잖아요. 1세대 1주택.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을 샀다. 그리고 나도 집이 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그 경우에 이제 세대 분리를 해서 부모님도 1주택, 나도 1주택 해서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아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세대를 구성해서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배우자가 있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아까 자녀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그냥 대학생이고 돈도 안 벌고 있고 미혼이다 그러면은 세대 구성 능력이 안 돼서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에서 비과세가 깨져버리거든요.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 혼인을 하셔야 되고, 만 30세 넘으셔야 되고, 일정 소득이 한 월 9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정 소득이에요. 최소 하나 이상 갖추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세대 구성 능력이고, 세 번째는 어지간하면 거주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5억에서 6억 가면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거주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똑같이 1억이 올랐는데 12억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13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취득 당시에 비조정 지역, 규제 지역이 아니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10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이 조금 나와요. 이때 세금을 줄이려면 거주를 하면 퍼센테이지 비율이 높은 장특공을 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근데 이거 반드시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거주하세요. 이건 좀 머리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작은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다시 그 5억짜리 그 집으로 갑시다. 네네네. 이 청년이 이제 한 30대가 됐는데, 이제 집을 팔아요. 6억이 됐어. 이제 비과세 받으면 이제 세금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아서 나는 2천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비과세가 깨진 거예요. 봤더니, 아빠 이름으로 된 시골에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집. 뭐 얼마 몇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뭐 금액이 어디든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집이면은 주택수로 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시골 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겠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걸 내가 팔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세대 분리를 완벽하게 해야 돼. 실제 떨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 시골 주택 같은 경우에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뭐 예외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건도 갖춰야 되고, 특히 내가 일반 주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돼. 순서가 바뀌면 이거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뭐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야산인데 거기에 약간 움막 같은 걸 지은 거예요. 걔도 카운트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황당하죠. 자, 이렇게 4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 이거 아직도 많이 실수하시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 빠지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절대 안 빠져요. 절대까지는 아니고. 네네. 한 90%는 안 빠지는데, 이걸 빠지는 경우가, 정말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30분 넘게 걸리는데, 우리가 유튜브라서 그렇게 못하니까, 네네. 어떻게 하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비과세 받을 집에서 반드시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그리고 그 등록한 임대주택은 또 몇 가지, 대여섯 가지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벌써 이것만 들어도 한 6, 7 정도 요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 깨집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 잘 하시고, 세대 구성 능력 갖추시고, 2년 거주 어지간하면 하시고, 그리고 작은 집 조심하시고,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5가지 체크하시면은, 뭐, 비과세 받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1주택이라서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네네. 양도세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거 어떤 경우인가요? 이거는 사실 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실수 사례인데, 뭐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세무사도 아니고, 이런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 세무사님이라든지 세무 공무원 분들 만나서 특히 이제 세무 공무원 분들이 이걸 이제 체크하거든요. 들어보면, 뭐 어떤 우리가 이제 행정상 어떤 현실적으로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볼 수는 없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실 납세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은데, 자,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버지 이름으로 서초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얼마 되지도 않은 소액이에요. 한 2억, 3억? 이런 거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고 아들이 강북에 살아서 세대 분리가 딱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이때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표 분리하셔야 되고요. 실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주민등록표만 강남, 강북으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아들이 여기 강남에 있는 아빠 집에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뭐 주민등록상 분리했고 뭐 예전에 안 걸렸으니까 약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안 걸렸으니까 세금 이거 비과세 된다 해서 비과세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엄청 고가 주택이에요. 제가 보니까 양도가가 한 3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12억 넘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1억 9천을 내요. 비과세인데. 비과세인데. 그런데 양도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1억 9천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비과세라고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보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사셨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비과세 안 되니까 이거 세금 추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서초구는 서초구.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그 당시에 2019년이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서 1억 9천이 얼마가 되냐면 8억을 됩니다. 8억. 야. 거의 4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정 못하겠다 해서 이제 소송을 간 거예요. 소송 가야죠, 그 정도면. 가야죠. 네.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님이 그래요. 당신 말이야. 뭐 어떤 조세 포탈이나 이런 나쁜 의도는 보이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그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당신 말이야 보니까 세대 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과세당국이 과세한 거 정당하거든. 그러니까 세금 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녀하고 아버지가 같이 살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해야죠, 네. 자, 입증을 어떻게 하냐? 우리 코로나 때 확진자 동선 파악할 때 뭐 봤어요? 신용카드, 교통카드 봤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봐요. 이제 그걸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리고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2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영상 보신 분도 아마 비슷하게 많이 하실 건데, 세입자한테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이 전입신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분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이걸 어떻게 했겠냐? 오피스텔 가요. 오피스텔 가서 임차인 만나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전세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물증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증 잡는 거, 교통카드 사용 내역 그런 것들을 다 들이밀어서 같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억 추징 나온다. 야, 8억이면 진짜 와, 집 한 채인데. 와. 엄청나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1주택 비과세가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1주택 비과세는 세대 기준으로 1주택입니다. 그럼 이때 세대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주택이 있는 없는지를 반드시 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몇 달 후에 집을 팔아야 되니까 너 나가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전출을 하고 이사를 하고 내일 고가주택을 팔았다. 너무 붙어 있잖아. 너무 붙어 있네. 그럼 이제 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좀 냄새가 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몇 달 전에 넉넉하게. 예. 물론 뭐 이게 막 아까 말한 5억짜리 집, 6억짜리 이런 것까지는 다 현실적으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속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 주택까지는 부동산 세금을 모두 피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엄청난 꿀팁은 아니고요. 아마 그때 제가 좀 약간 좀 그 당시에 영상을 찍을 때 좀 텐션이 좀 올라가고 몇 개 지역을 좀 제가 말씀드려서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2주택자가 될 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방법을 알면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2주택을 굳이 해야 되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채가 있는데 집값이 올라요. 그럼 내 주변의 집값도 거의 다 비슷하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본전이에요, 본전. 이 집을 못 팔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팔아서 보태서 더 좋은 상급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내가 내 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임대나 투자 목적을 하나 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은 이제 나중에 이제 월세로 많이 이제 바뀔 겁니다. 전세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정도 있어서 내가 자산을 좀 굴리고 상승장 같은 거 왔을 때 내가 이제 포모 현상도 겪지 않고 올랐을 때 나도 좀 차익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떨어지면은 그만큼 데미지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내가 2주택을 좀 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번을 무조건 좋은 거 사야 돼요. 1번. 구체적으로 어딜 사야 되냐? 여러 개 되시면 조정지역을 사야 돼요. 현재 조정지역이 강남, 성구하고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1번 아예 조정지역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을 뭘 사냐? 비조정을 사면 돼요. 그러면 내가 1번 조정, 2번 비조정이니까 취득세 둘 다 기본세율 나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1번을 조정을 샀어요. 그리고 2번 비조정을 살 때 아무 데나 사면 안 돼. 아까 24개 구가, 강남, 성구하고 용산이 4개 구가 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이 25개 구란 말이에요. 남은 21개에서 이왕이면 그 조정지역 옆에 있는 걸 사야 돼요. 누가 봐도 현재 조정지역으로 묶어도 괜찮은 녀석들. 어디냐? 강동,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 이런 데 사야 돼요. 이 5개에서 2개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강동하고 마포를 갈 거예요. 근데 강동, 마포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것까지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 2개를 샀죠? 그럼 내가 보유는 몇 년 할 거잖아요. 최소한 3, 4년 이상. 그럼 보유세가 문제죠. 그럼 보유세가 얼마가 나올 거냐? 일단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보유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2개를 사서 공동으로 하시면 돼요. 공동명의를. 공동명의. 네. 왜? 왜냐면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2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주택이 있더라도 중과가 안 들어가요. 아니, 물론 이걸 듣고 어떤 분은 조정, 비조정, 어떤 분은 조정 살 수도 있잖아요. 취득세 8% 내버리고. 그런데 내가 종부세가 많이 나올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3주택 이하는 2주택은 중과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2주택을 만약에 내가 했기 때문에 어차피 1주택 그 종부세 공제금액 12억은 못 받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동명의에서 각각 9억씩 받으면은 세부담이 훨씬 줄어요. 이건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양도세는 내가 1번 조정, 2번 비조정인데, 이거는 이제 갖고 있는 물건에 따라 달라요. 내가 1번 조정이고 2번 비조정 상태에서 비조정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내가 이걸 팔겠다. 비과세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비과세를 받아서 다시 뭉쳐서 3번을 더 좋은 거 가겠다. 그러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쓰시면 됩니다. 1년 이상 이후 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조정을 사고 비조정 사고 나중에 비조정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때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돈 뭉쳐서 얘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사요. 그리고 쭉 적당히 갖고 있다 팔아요. 이걸 한 2-3번 해보잖아요. 감이 와요. 이제 내가 나중에 산 이거를 팔고 먼저 있던 조정지역 이제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받아서 비과세를 받으면 뭉쳐서 더 좋은 걸 살 수 있네. 답이 나와요. 굳이 예를 들자면 얘를 송파를 샀어요. 얘를 강동을 샀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뭔가 지역을 비교해서. 근데 강동을 먼저 팔아서 세금을 내요. 그리고 강동 내에서도 조금 더 좋은 걸 사요. 또 나중에 세금 내고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금이 모이고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팔면서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1주택이니까. 네. 그러면 이 2개를 뭉쳐서 옆에 있는 강남 소초를 사면 되겠다는 감이 와요. 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응용을 하자 그러면은, 아까 어디 살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는 그냥 1번 조정만 사고 끝내고 싶어요. 여력도 안 되고, 자금도 부족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조정, 현재 강남 3구 용산인데, 토호제는 안 되고, 강남 3구 용산에 토호제 빼고 남은 지역에서 내가 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밑에 깔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세를 끼고 사면 내가 조정지역 거주를 안 했으니까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상생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직전 임대차, 상생임대차 이 요건을 해보면은 요건 좀 책에 있으니까 좀 책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25년 상반기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만들 수 있어요. 내년 25년 6월까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채널에서도 말할 거고, 지금 오늘 부티프로 채널에서도 말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계속 떠들 겁니다. 왜냐면 이걸 23년 상반기에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헬리오시티를 샀어요. 세를 끼고. 그러면 세 끼고 샀으니까 거주 안 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18억, 19억 정도 때 이제 그 해당 집을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세금 내고. 근데 제가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참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생임대가 이제 26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행령 개정상이라 됐어요. 최근에. 상생임대 이거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될 거라 그랬어요. 이건 시행령 개정상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버티면 좋은 날 올 거라고. 비과세 만들 수 있다고. 다행히 버텼어요. 그리고 상생임대 요건이 이제 가능해요. 그분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그게 시세가 지금 3억, 4억 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도 올랐죠? 근데 비과세도 만들어버리죠. 왜 헬리오가 됐냐면 가락동이잖아요. 가락동이니까 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이 완전히 이제 올라가는 사이즈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주택을 이제 비과세 포기하고 매각을 하고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본인도 들어가서 이제 실거주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비과세 혹시 모르니까 상생으로 만들었죠? 근데 내가 실제 실거주를 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제가 장특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상생 맞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거주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실거주에서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본업에 하다 보면 또 자금이 생기겠죠.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시면 돼요. 아까 2주택자 전략으로. 네네. 그럼 끝나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책에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현금 5억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5억까지 세금 없이 자녀한테 준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혹시 뭐 단기간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죄송하고요.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공제라는 말이 나오면 다 빼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해서 좀 줄여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1억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성년 자녀예요. 그러면 5천을 공제해줍니다. 미성년자예요. 2천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제 금액이 10년마다 리셋이 돼요. 내가 증여한 행위로부터. 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증여했다. 그럼 공제 금액 2천을 쓰니까 세금 안 나오죠. 빵이니까. 근데 내가 3천을 내가 증여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럼 2천 빼니까 1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율이 10%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인데 증여세 과표가 1억까지는 10%예요. 일단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좀 여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한테 2천을 미성년자 자녀가 태어나면 새롭게 출생이 되면 2천 주면 2천 빼니까 빵이잖아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3천을 주면 2천 빼니까 1천 남으니까 10% 붙어서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세금이.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과표 1억에 최대한 맞추고 싶어요. 얼마 하면 되죠? 1억 2천 하면 되죠. 그럼 1억 2천에서 2천 빼고 1억 남으니까 10% 그럼 1천만 원이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1억 2천을 받고 세금 1천만 원 내니까 얼마가 남죠? 1억 1천이 남아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똑같은 행위를 또 합니다. 그러면 또 1억 1천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이제 애가 성년이 돼 있겠죠. 그러면 공제금액이 5천 올라가요. 그러면 1억 5천으로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5천 빼고 다시 1억이니까 또 10%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증여세는 똑같이 계속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1억 2천, 1억 2천, 1억 5천, 1억 5천. 그러면 5억 4천을 내가 주는 거죠. 근데 세금은 그때마다 1,000만 원씩이니까 4천을 빼버려요. 그러면 5억이 남죠. 세금은 나왔네요. 4천만 원. 네네. 그런데 굉장히 좀 싼 거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봅시다. 이론상 말고. 부모 입장에서 태어나자마자 1억 2천을 탁탁 주고 이거 없죠, 많이. 거의 뭐 금수저. 그쵸? 네. 예, 뭐, 물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 그 아이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네. 야, 내가 너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나오잖아. 그리고 네가 다시 애한테 주면 또 증여세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꽂아줄게. 손자한테. 자, 그럼 우리 세법도 이걸 알겠죠? 그러면 증여 세금 2번 내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꽂아주면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뭔가 장치를 했겠죠. 네네. 과세당국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치를 뭘 했냐? 세대를 건너뛰고서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30% 할증이 들어가요. 근데 30% 할증 붙으니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아빠, 즉 애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경제활동을 많이 했어. 다행히 좀 여유가 되셔. 그러면 내가 이 작업을 하면 내가 5억 4천 주고 세금 4천 나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바로 꽂아주면은 5억 4천을 주면서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4천에 할증 30% 해봐요. 5,200 나와요. 그럼 1,200 더 나온 거죠. 30년에 1,200. 해볼만 하지 않나? 괜찮네요. 괜찮잖아요. 만약 이 요건이 된다면. 네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족의 머리를 다 모아야 돼. 힘을. 그래서 엄마 내가 이번에는 이 정도 할 테니까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줘. 약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그 세대생략 할증 이거 30%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또 나갑니다. 아까는 엄마 아빠가 다 주는 경우 4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주면은 30% 할증돼서 5,200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가족의 머리를 맡아서 섞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섞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줘야 돼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먼저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힌트가 공제금액. 공제금액.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주면 공제금액을 거기서 쓰겠죠. 네. 엄마 아빠가 쓰면 거기서 공제금액을 쓰겠죠. 네. 그럼 공제금액은 세금이 많은 곳에 써야 돼? 적은 데서 써야 돼? 많은 곳에 써야 되잖아. 네. 그러면 누가 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때 더 나오잖아요. 30% 할증이 붙으니까. 네네네. 즉 아까 1억 2천, 1억 5천을 나눠서 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줘야 돼. 그러면 2천, 5천 공제를 먼저 써요. 그럼 세금이 더 줄어요. 그럼 제가 방법 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애가 태어났는데 30세가 됐다. 그러면 현금 한 5억 정도를 세금을 최소화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배우자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면 되겠어요? 비슷한 작업을 한 친구를 만나면 되겠죠. 네네. 여기에 이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까지 활용하면 이제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증여세 과표가 1억까지는 10%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세법은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하고 과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아까 1억 10%, 상속세도 1억 10%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이미지 드리겠지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 받잖아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나중에 뭔가 자영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죠.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어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45%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세 붙으면 49.5, 거의 절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 혼자 산다 보면 전현무 씨, 뭐 거기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TV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절반이 세금이라고. 맞는 말이죠. 맞죠. 49.5. 그분 네네. 10억 넘을 테니까. 네. 자, 그런데 똑같은 10억일 때 우리가 상증세, 상속, 특히 증여세 보잖아요. 세율이 몇 프로냐? 30%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이걸 좀 활용하면 좋겠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억 연봉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연봉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뭐 부모가 도와주면 그냥 뭐 안식년 1년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뭐 1년 동안은 근로소득으로 1억 벌기. 아니면 뭐 부모 찬스를 써서 1억 증여받을 수 있기. 뭐 한번 선택해보자고요. 자, 내가 회사를 1년 다니면서 1억을 받는다. 물론 좋긴 한데 아침 출퇴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같이 눈 많이 온 날은 교통 장난 아니겠죠?
자,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금이 거의 한 35%?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6천, 한 500 정도? 요 정도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건보로 나가지고 국민연금 4대 보험 나가야 되죠. 맞죠? 그런데 회사 안 나와도 돼. 근데 증여 1억 받으면은 세금만 내. 그럼 얼마예요? 10%잖아요. 1,000만 원만 내면 내가 9천을 가져가요.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안식년으로 놀 수 있어. 그럼 뭘 선택할까? 당연히 안식년.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10억 이하는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은 우리 상증세도 좀 재밌어진다. 네. 앞서 똘똘한 한 채가 내년에 더 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은 네.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는 우리 이제 부티필 채널 나오면 항상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가 뭐 메인 질문이었어요. 메인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이런 걸 보세요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거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다 그냥 피드백을 했는데 이걸 제일 많이 늦게까지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억 있으시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더 모아야 돼요. 한 2억 정도까지는. 제가 서울 수도권 6억 이하는 그래도 좀 이게 어느 정도 잘 잡으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대출 일으키고 뭐 해도 그래도 한 1억 8천? 뭐 1억 9천? 요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먼저 다른 곳에 써서 분산시키면은 좀 아깝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파트 하십시오 그냥. 네, 아파트가 가장 그래도 환금성이 좋고, 이 돈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못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 했는데, 뭐 토지나,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걸 했다. 그 가격 내에서 잘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파트 하시고, 이왕이면 조금 더 자금을 더 모으셔라. 그래서 한 2억 정도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더 해볼 만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에 세금 걱정으로 부동산을 잘못 파는 경우를 또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세금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하려면은 어떤 부동산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요거는 앞에 우리 다른 영상에서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임대차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나는 부동산 관심 없어, 나는 주식이나 코인 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매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임대차 계약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뭔가 하나는 포지션을 걸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후 이 부분하고도 관련되는데, 가끔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다 팔고 똘 일로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우리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경우에 제가 좀 말리는 분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이거 팔고 뭘 사고 싶으세요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못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살 게 안 보여. 근데 살 게 막 이렇게 막 멀리 가격이 올라가 버려. 중간에 붕 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좀 말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월세가 이자 비용 빼고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나오는 경우, 뭐 정답은 없는데 저는 한 월 300 이상은 나오는 경우, 비용 다 빼고,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똘 일로 가고 싶은 분이셨는데 다가구 두 채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310인가 20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파는 순간 다시 그런 월세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투자 가치가 적고 안 좋은 거 일단 정리해서 몸을 좀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다가구도 다 주택수 들어가니까 갈아타려고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취득세 중과가 좀 풀리거나 완화될 때 그때를 노리자. 어쨌든 요 월세 나오는 거는 갖고 계셔라. 왜? 정년이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가 정년이 이게 곧 끝나고 은퇴를 하는데 그때도 내가 갭 투자를 한다? 굉장히 리스크 커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3, 4년이 걸리고요. 갭 투자의 성공 요소는 무조건 매가가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월세 잘 지키시고, 여기서 갈아타는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월세를 더 만들어서 500 그리고 1000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럼 완전히
라이프가 달라질 거다고. 우리가 이제 정년 이렇게 은퇴를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다가구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후에 이제 많이 또 보시는 게 상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상가 투자는 제가 안 해봤어요. 뭐 제가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사무실은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죠. 네네. 마이너스인데.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상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워낙 빨리 변한다. 첫 번째, 상권이. 그게 좀 저는 좀 잘 못 따라가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온라인으로 빨리 바뀌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권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안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공부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그게 아니시라면은 오히려 수요가 탄탄한 주거용을 보는 게 저는 더 낫다. 근데 주거용 중에서 아까 다가구도 물론 좋긴 한데, 다가구가 이제 수익률이 되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은 공실 문제도 있고, 특히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게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온 물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내가 몸이 고되고 공실 것도 있고 관리는 해야 되지만 월세로 좀 이게 근근히 생활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빌라 지금 임대보증 다시 이번에 허가 또 내렸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세보증금 내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120 몇에서 110 몇으로 다시 또 내렸는데, 그러면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내린다는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보증금을 토해내고 끝나지 않아요. 뭔가 이분들이 월세를 좀 더 받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받거나 뭘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정부가 바라는 대로 연착륙이 좀 돼서 전세가 좀 줄어들고 반전세 월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분들 마찬가지고 그 이상 분들도 내가 어차피 월세를 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빌라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빌라 이번에 허그 보증 이거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아파트 월세에 대한 수익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 우리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도 계속 갈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 가보면, 임대차 시장에 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오히려 월세를 선호해요. 임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뭐 개인적인 건데, 제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전세를 내놨는데 이상하게 안 나가요. 계속해서 안 나가.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하고 해서 이거 좀 월세로 좀 바꿀까요? 제가 좀 어디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하루 만에 나갔어요. 신기하죠? 이제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거라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것도 아파트거든요? 신축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월세나 반전세로 좀 세팅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목돈이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대출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내려서 수익률을 더 높이면은 나쁘지 않겠다. 나중에 노후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아까 그 월세 하루 만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격 좀 딜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안 들어와죠. 좀 싸게 났나? 그러니까요. 약간 그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느끼고 있고, 딱 그 타이밍에 그 허그 보증금 내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빌라 다세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임대인 분들이 어떻게든 좀 자금을 마련하고 잘 연착륙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다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물건들이 이게 어딘가로는 누가 매입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 민간 저 같은 다주택자가 그런 물건 사겠습니까? 잘 못 사요.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공공에서 사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번 8월달 대책이었던가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무제한 매입하겠다면서요. 야, 이게 좀 약간 그림이 맞아질 수도 있겠다. 약간 좀 물론 제 개인적으로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빌라 다세대 쪽으로는 공공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제 공공에서 뭔가 거기를 좀 재개발한다든지 어떤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임대주택을 공급해가지고 한다면은, 야, 사람들이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질문으로 가서 노후의 세금 걱정으로 내가 수익형을 봤을 때 과거에는 상가
뭐 이런 다가구 이런 걸 봤는데 오히려 생각지 않은 뭐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 더 수익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거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자리 중심이라면 물론 이제 지방하고 또 서울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강남에 있고 싶은데 좀 이제 뭐 평당 2억도 막 지금 우스워지는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네. 우리가 평당 이런 말 했을 때도 이게 어이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강남에 있고 싶은데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차라리 내가 강남에 내가 반전세나 월세로 있고 뭐 월세 한 500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다른 뭐 수도권이나 외곽에 있는 뭐 다가구나 이런 데서 월세 1000을 받고 있으면 그 1000을 받아서 내가 500 여기 태우는 거죠. 그래도 500 남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아. 그래서 나는 인프라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본다면, 내가 한 5년 이상 보유할 내 집이라면, 중간에 내가 저점을 잡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매수하고 좀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낫지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 네. 통과 가능성이 있는 이슈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지금,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7월 달에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이제 막 상속세 막 내린다, 뭐 연년만 내린다, 막 공제금액 어떻고 막 거의 전 국민이 막 뉴스를 보면서 막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머릿속에 다 잊어버렸죠. 왜냐면 묻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막 상생임대주택 연장한다든지 세금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령이니까 정부에서 그냥 했어요. 그럼 이제 상속세 세율 인하라든지 공제금액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떤 과세 관점에서 법리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당 야당 입장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좀 교수님들이라도 좀 이렇게 시국선언을 좀 해서 이게 세법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잡지 마라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게 뭐 나름 석사인데 박사는 제가 이제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야당에서도 지금 다시 뭐 부자 감세다, 세율 인하 못하겠다 하는데 부자 감세인 것도 물론 있지만 공제금액이라든지 1인당 5천만 원 정말 이게 정말 한 20년 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그동안에 막 엄청나게 발생해서 20년 동안 사실 우리가 김밥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한 4-5배 올랐는데.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부자 감세도 물론 일부 있어요. 최고 세율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저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공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자 감세인 거는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또 이렇게 풀어줄 건 좀 풀어주고 좀 법이 현실화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타깝다고 해서 푸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된 아까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떠들 상생임대주택 하시고 여력 되시면 1번 조정 상생 세팅 하시고요. 2번 비조정 사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때 2번 비조정은 조정스러운 비조정을 사십시오. 말씀드렸죠. 아까 5개. 네. 자막이 나갈 겁니다. 거기 사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항상 뷰티풀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책을 이렇게 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좀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또 그 경이로움 출판사 측에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뭐 그 편집하시는 분께서도 막판에 제가 약간 한번 뒤집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스태프분들 모두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씩 21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매년 52개가 쌓이니까 책으로 좀 출간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낸 건데 이거를 쓰면서 제가 마음 먹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 좀 세금 폭탄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가끔 가다 보면은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면 ABC는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ABC도 모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과연 그분들 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뭐 홍보 자료도 많이 내고 우리 세무사님들도 무료 세무사 뭐 교육도 하고 뭐 마을 세무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뭐 미약하지만 뭐 저라도 좀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무주택자이든 어떻게든 간에 언젠간 부동산을 또 취득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취득하신 분들 또 뭐 제도라든지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세금 이슈를 잘 알아야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세금을 안 내는 거였는데 뭐 8억을 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꼭 한번 최근에 이 세금 트렌드 읽어보시고 또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 최대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또 투자할 만한 대상 지역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